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올라는 가는데 네. 어제 이어서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괜찮은데 그러네요. 힘이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까지 좀 내려와 있어요. 약해지긴 하지만 오늘 또 금요일 마무리 잘 했으면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 같은 경우는 또 최고치 경신했어요. 또 최고치 경신을 했고 역시나 뭐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다. 페드워치 관련해서는 뭐 90대 후반 지금 거의 100% 거의 뭐. 향해서 네.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또 민간 고용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오늘 그런 부분들도 지표도 쫙 한번 살펴볼 거고 네. 금값이 오늘이 제일 싼가요? 오늘 약간 조정을 받았던데 그런 것 같아요. 금값 뭐 계속 간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4,000달러, 네, 5,000달러 5,000 향해 달러까지도. 간다라고 하니까 네. 금값이 왜 높아지는 이유도 제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 우리 여경쌤을 만났다면 저는 분명히 S대를 갔었을 겁니다. 경제학과 아, 이런데 어떤 오, 과목이든 그래요? 잘 가르쳐 주시는 우리 네. 경제쌤이죠. 정효경 책임연구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나중에는 좀 교육사업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친절한 여경쌤 뭐 이런 거.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뭐 네.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것은 아니고. 한껏 더 좀 밝아지시고 네, 머리가 짧아졌죠.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좀 러블리해지셨습니다. 상큼상큼. 네. 1년에 한 번씩 자르는데 아, 1년에 한 그 번? 주기가 아. 네, 돌아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또 휴가도 앞두고 아, 계시다고 그러니까. 해서 오늘 기분 좋게. 그냥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 텐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얘기들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빅 이벤트들이 좀 많을 예정인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수출입 이런 거 꼼꼼하게 또 짚어주시니까 한국 수출 발표됐는데 3개월 수치 보면 꾸준히 상승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보면 외국계에서도 약간 이거 놀라울 만한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네. 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음. 어쨌든 선방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이제 제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첫째 날에 꼭 보셔야 하는 지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막 상호관세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보던 이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제 추정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수치가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최근 3개월 이제 그 일평균 수출 증가율로 보면 이제 6%에서 7%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8월 수출이 이제 헤드라인이 1% 나왔다고 해서 이거 너무 급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평균으로 보시는 요 까만 점선은 지금 3개월 내 가장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남은 기간에 이제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이 남았는데 요때 이제 일평균이 한 3% 이제 지금 하던 거의 반 정도만 유지를 해도 아마 올해 수출 같은 경우는 3%가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오.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연초에 제가 마이너스 4%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경상수지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확실히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1,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900억 달러 요 정도 선이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00억 달러 정도 이제 저희가 트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은 좋은 반면에 지금 이제 유가가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수출은 계속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나가는 돈은 좀 작년보다 적어졌다.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에 달러가 유입되는 그런 속도를 좀 크게 높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9월에 이제 10월 1일 날 확인하실 9월 지표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이게 5% 이상, 이제 거의 10% 후반 증가율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추석 연휴가 좀 늦잖아요. 그렇죠. 9월이 10월이죠. 아니라 10월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대비해서 조업 일수가 4일 많아지는 아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헤드라인 증가율 한 18%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도 가능할 수 있겠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네. 수가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조금 관세 때문에 네.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역시나 반도체는
놀라울 만큼의 성과를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에 비해서 또 걱정되는 거는 대미 수출 쪽으로 자동차도 좀 걱정이 됐고 네.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보시면은 아마 이 반도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역대 최대치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월간 이제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놀라웠던 거는 원래 7, 8월은 그 월간 수출액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8월에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이제 했다는 건 이게 그래도 수요가 계속 남아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어떤 그 빅테크들의 지금 자본재 수주 금액 보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IT 기업들의 수요는 다른 업종 대비 매우 견조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까 자동차 말씀 주셨는데 미국으로 자동차가 잘 안 팔리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긍정적인 건 지금 유럽 쪽으로 한국 자동차 수출이 매우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여전히 이제 9% 정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미국으로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있었는데 지금 EU 쪽으로 전기차가 이제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이제 이런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좀 우려가 있었던 파트가 오히려 좀 더 선방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워낙 요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센 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지금 미국 그 업체에서 다 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도 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간 이 식품이랑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간 실망하셨을 수도 네네. 있는데 워낙 이제 작년 기저 효과가 워낙 이제 셌어서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금액은 견조한데 증가율은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그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가 이제 다시 이번 8월 맞아요. 말부터 네, 부과가 되는 이제 점이 있어서 이제 K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없던 악재가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남아 있는 수요가 좀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뭐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뭐 조금 전에 들어오는 소식에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얘기를 뭐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새로울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제조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많이 부과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우리 다 아는 얘기 조금 더, 계속 네.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반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짚어주셨지만 견조하거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원래 하락하는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질 걸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 AI의 수요가 이제 다시 올라서는 그 영향으로 지금 요 하락하는 이 모습이 다시 꺾여서 다시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 보던 사이클을 좀 이겨서 오히려 수요가 더 비트하는 이제 그런 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제 어차피 올해에 한 50bp 정도는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 네.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미국 IT 기업들의 어떤 금리 부담에 대한 효과가 부담이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벤트가 되고 수요가 이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가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반도체의 그 스팟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중국에서 너무 값싼 것들이 많이 공급이 과잉됐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중국도 다 공급 축소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왠지 축소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요 가격이 피효과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원래 8월 말에 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9월이 됐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아무래도 요 관세가 부과되는 이 시점은 좀 뒤로 이렇게 늘어질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오히려 한국은 더 내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장표도 나와 있는데 저는 아세안 수출이 지금 12%가 넘게 늘고 네. 뭐 미국 향은 그만큼 빠지기도 줄고 했는데 있고, 네. 이게 이제 좀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영향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좀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구조적인 변화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국이 이 아세안으로 내보낼 때 베트남 비중이 매우 큰데요. 베트남? 네, 네. 이 아세안 쪽에서도 가장 많이 내보내는 게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뭐 로직칩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는 거는 많이 줄이고 있고 반대로 이제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을 늘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베트남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공정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서 공급망을 이제 바꿀 때 그래도 한국이 이제 베트남을 활용한 공급망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런 구조 변화는 좀 긍정적이다. 한국 판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가 이제 저번 8월 말에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VEU 그 검증된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지위를 이제 철회한다고 이제 했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 전자와 하이닉스가 중국에 운영하고 있는 그 공장에 최첨단 기기를 마음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이제 없어진 건 그렇죠. 업그레이드 네. 제한이 아. 되고. 네, 부정적인 네. 이슈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슈는 이번 25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아마 26년부터 이제 이 여파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26년에 중국 사업장 그 생산 능력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어쨌든 관세 영향이 없진 않을 거야. 불안하게 언젠간 올 거야. 부정적이 하는데 계속해서 뭐 미리 성적은 땡기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제 실적은 잘 나오고 성적은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자동차만 따로 보면 오늘 뭐 짚어주셨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15%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서명을 했죠. 미리 네. 우리보다 좀 낮게 또 네. 들어가게 됐거든요.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지속적으로는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우리는 부분도- 언제 서명합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지금 서명을 했다 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뒤에 서명을 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우리보다 먼저 또 구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네. 기간에 딜레이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영국도 5월에 이제 합의를 했지만 네. 실제로 그게 시행되기까지 한 50일 정도 걸렸다고 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초 중순 요때 이제 됐던 게 지금 9월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는 7월 31일 날 했기 때문에 한 요게 9월 뭐 중순 요 정도 좀 넘어가야 실제로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아니 누구도 또 언제 해준다고 얘기를 안 해줬는데 오늘 또 우리 여경 위원님이 이야기를 또 그런 힌트가 될 수 있겠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8월 15일 날 미국과 또 수입산 철강에 대해서도 알루미늄 철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심지어 주방용품인 칼, 포크에도 관세가 좀 부과가 돼 얼마나 적용이 됐고 지금 사실 철강 쪽은 우리나라 철강 뭐 노랑봉투법이라든지 뭐 다른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좀 힘들다 하는데 네. 그쪽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세 쪽으로? 네, 철강 같은 경우는 아마 연간으로 계속 좀 부정적인 여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액 자체도 지금 금액이 계속 레벨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이 철강 쪽은 계속 그 파생 제품으로 인해서 이제 그 관세 피해가 더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강과 그 철강이 들어가는 이제 처음에 이제 6월에 먼저 관세 부과됐던 게 가전이었죠. 그래서 가전 같은 경우도 요 관세를 적용하고 나서 보니까 한 가격이 33% 정도 오르는 그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상호 관세율이 한 25% 정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상회하는 33% 관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철강과 가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전년 대비 한 10% 이상 되는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그런 여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절 날이었는데 이때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는 훨씬 더 가격이 비싼 이 기계류에 대해서 이제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전이 이렇게 마이너스 10% 20% 감소하는 여파가 아마 일반 기계 쪽에도 좀 이 4분기에는 영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가전은 아무리 비싸도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 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계 쪽에서 미국으로 워낙 이제 한국의 최대 고객이었었는데 그 수요가 축소되는 여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관세가 부과됐
됐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하나의 숫자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요 제품들이 사용하는 그 철강 함량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게 그 본인들의 기업 뭐 영업 기밀 이런 거랑 좀 영향이 있는 거여서 이제 관세율을 하나로 얘기를 해주진 못하겠지만 또 가전의 그 사례를 봤을 때 한 30% 이상 되는 이제 그런 가격의 상승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이 일반 기계가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게 좀 전력기기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지금 센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력기기는 다 관세 비용을 다 가격에 전가하겠다라고 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관세가 부과될 때 이 관세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직 제조업 투자가 확실히 돌아서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 네. 이런 뭐 불도저, 이런 크레인 이런 것들은 좀 수요가 위축되겠지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계속 구조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날 수 있는 실적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봅니다. 9월 시작하면서 또 시장을 뒤흔들었던 게 네. 뭐 9월 원래 좀 안 좋아도 있지만 플러스 AI 버블론이 이제 잊혀질만 하면 계속해서 버블. 이제 나오니까 네. 이슈가 뭐 이런 네.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지나면서 가만히 미증시 보니까 그냥 가네 위로 가네 뭐 이런 분위기로 좀 맞아요. 수그러드는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AI 버블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버블이 차려면 조금 더 남았다. 이제 더 갈 룸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요 그 그래프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아마 제가 2주 전에 보여드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데이터 중에 가장 그 실질 지표를 볼 때 중요하게 꼽히는 게 요 미국의 캐펙스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펙스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올라가고 2년 하락하고 이런 사이클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2년 이후에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좀 이 AI 사이클로 인해서 이 캐펙스 사이클이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혔던 이유가 그 관세와 지금 고금리 때문에 좀 막혔었는데 이제 금리가 그래도 올해 뭐 2번, 내년에 뭐 한 4번 정도로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 금리가 한 3% 중반까지만 좀 내려와줘도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자본재 주문을 증가시킬 그런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데이터를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네. 이 캐펙스 중에서도 지금 가장 세게 올라가는 게 그 IT, 전자, 컴퓨터 여기에 관련된 주문은 미국에서 계속 끊임없이 내고 있거든요. 오히려 중가율이 24년에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25년도에 연초부터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관세 여파가 있다고 하나 이제 수요가 살아있는 이 IT 쪽에서는 수요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받쳐주면서 투자도 계속되면서 수익까지 난다면 이거는 뭐 금상첨화 가장 땡큐다. 좋은 그림이다. 뭐 네. 이건데 아직 그 버블까지 차려면 좀 룸이 남아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그럼 아직은 좀 팔 때가 아니다.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뭐 살까 말까 팔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우리 선혜 씨도? 예, 한번 사면 이제 쭉 갖고 있는 그래요? 타입이긴 하지만 예, 저처럼 팔랑귀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게 엄청 팔랑귀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유럽 전기차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15조 수주를 받았다. 뭐 중국과도 기술력으로 우리가 제쳤다 하면서 약간 좀 호재들이 유럽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이 좀 어떤 느낌인가요? 캐즘이 좀 사라졌나 싶기도 하고 요즘에 캐즘 이야기 많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작년에 되게 많이 나왔었다가 네. 요즘 25년 들어서는 좀 그 얘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기차가 미국에서는 확실히 좀 수요가 이제 둔화되는 이제 그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히려 EU 같은 경우는 이 친환경에 대한 스킴을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EU도 전체 수출로는 사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전기차가 한 70% 정도 성장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요 매출이 보통 이 EU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는 전기차는 이제 많이 줄어든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 미국과 달리 가는 이 친환경을 강조하는 EU의 이 모습이 지금 한국의 전기차 수출의 어떤 주춧돌 그리고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U는 지금 자동차 중심으로 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리를 좀 빨리 내려줬잖아요. 이제 4.5에서 2%까지 좀 빨리 내렸기 때문에 그 저금리의 효과가 지금 25년에 좀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마 미국도 이제 금리를 올해랑 내년 중반까지 좀 빨리 내리게 되면 그 온기가 이제 그 다음에 26년 말부터 27년 요 정도까지는 이 온기가 반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수요 회복은 긍정적이라고는 하는데 네. 뭐 요즘에 뉴스만 보면은 뭐 프랑스 경제가 유럽 네. 경제가 위기다, 소비가 좀 위축되면은 말짱 들어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저는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네. 소비 쪽은 괜찮나요, 유럽이?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소비는 이제 자국민의 소비가 막 올라가는 그림은 아직은 좀 정체돼 있는데 그래도 유럽이 계속 이 경기 지금 지표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 효과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그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은 돈을 안 쓰더라도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좀 돈을 많이 써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좀 EU의 경제 성장이 뭐 올해 1% 정도는 할 수 있다. 좀 한국보다 좀 높은 이제 그런 성장률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장표에 또 네. 의약품이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그 부분만 또 더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의약품이 사실은 그동안 K 소비재와 플러스 의약품 모멘텀을 좀 상반기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 하반기 와서 이 의약품 수출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한 4월, 5월까지는 뭐 전년 대비해서 50% 성장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좀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래서 왜 잘 팔리던 의약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해서 봤더니 좀 한국의 그 의약품 가격이 좀 가격 경쟁의 출혈을 좀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EU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어디서 그랬나라고 봤더니 이제 독일 안에 보시면 이제 독일이 원래 그 의약품 강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중국과 인도에서 좀 싼 원료를 공급받으면서 이 독일 내의 의약품이 가격이 좀 계속 싸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의약품 가격 그 경쟁력이 좀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그런 업체들은 좀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약 관련된 이제 그런 쪽은 모멘텀이 계속 갈 수 있겠다. 좀 그 어떤 약에 이 치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기업별로 실적이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 얘기했고 네. 재문 씨도 프랑스 얘기 꺼내 주셨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다음 주 일정이긴 한데 프랑스의 이 제시님 투표 총리. 네. 이게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가. 왜냐하면 IMF 뭐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 만다 그렇죠. 내부에서 이제 그런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뭔가 이제 이슈가 생겨서 요게 뭐 글로벌 경제에 좀 뭐랄까 뇌관 이런 게 될 수 있지 근데 않을까? 뭐 이런 금값이 불안도. 올라가는 가장 네.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유럽발 어떤 국채 시장의 움직임이라고도 네, 네,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이 네. 약간 작년 말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과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는 계속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 재정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뭐 야당과 국민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촉발이 됐었던 건데 지금 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너무 많이 좀 뛰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신임 투표 신뢰 투표에서 네. 아마 좀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혼란 관련된 변동성이 아마 이번 달에는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EU에서 뭐 구제안을 받는다 요건 너무 이제 거기서 원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시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9월이 워낙 이제 글로벌리 그러게요. 증시가 좀 네. 이제 원래 약했다, 좀 뭐 이런. 약했던 네.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이 뇌관이 뭔가 EU 쪽에서도 과거에 뭐 스페인, 뭐 그리스 이런 거에 그 생각을 좀 떠올리는 이제 네. 그런 여파는 맞았어서 아무래도 이번 달에 9월에 유럽 증시도 좀 크게 좋은 모습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뒷부분에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뭐 고용 보고서도 발표되고 네, 그렇죠. 다음 주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고
보면서 또 일정 프랑스 관련된 얘기까지 해주셨고 네. 앞서서 소액소포 그러니까 관세.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우리 그 K뷰티 얘기. 뻗어 나가야 되는데 진짜. 그 얘기 해주셨는데 네. 이것도 짚어주세요. 어떤 영향이 어떤 섹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요게 디미니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나라고 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좀 조그맣게 내보내는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식품 네. 이제 요런 수출들이 그동안 이 채널을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요 채널이 좀 막힌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의 K 소비재도 좀 그 상호 관세율에 대한 그 15% 관세를 부과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없던 관세율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K 소비재에 대한 가격을 높이는 이제 그런 여파가 있는 거여서 네. 이제 이번 4분기 때는 약간 수요가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은 8월 말부터 시작이 됐지만 5월부터 중국이 먼저 그 규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 핀더더라고 하는 그 이제 뭐 테무 쉬인 이런 것과 이제 관련돼 있는 이 기업의 이익이 25년도에 좀 급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동안 이렇게 소포를 많이 보냈었던 것이 아무래도 타격을 좀 입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가 미국의 창고를 좀 큰 창고를 렌트를 해서 우리가 물류 효율을 좀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이 15% 관세를 피해갈 그런 룸은 없지만 그래도 물류 효율성으로 좀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은 본인 국가에서 가져가면 소포 하나를 보낼 때마다 관세를 $200를 내야 되는데 약간 멕시코,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보내면 이제 조금 관세가 낮아지는 이제 그런 여파가 있거든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우회 수출을 막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은 본인들이 좀 살기 위해서 좀 관세율이 낮은 그런 국가에서 이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창고라는 거는 이제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류센터가 각 허브마다 있는 것처럼 네. 현지에 그렇게 큰 창고를 해놓고 저걸 대응을 하겠다 중국에서는. 네. 알리나 테무도 다 저 소액수포 안에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창고를 마련을 해서 지금은 이제 거기서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또 이거 굉장히 또 재밌는 뉴스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근심거리일 수 있는 사법 리스크 네. 관세가 대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압박 수준이 아니라 워딩을 보면은 대법원이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붕괴될 것이다. 막 예언이다. 이거는 압박이 아니라 협박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뭐 안보론을 꺼내기도 하고 결과는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생각을 할 때는 좀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판사 성향을 봤을 때 네. 그 9명 중에서 6명이 좀 보수 쪽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에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는 지금 만약에 다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 모아놨던 그 관세 수입을 이제 다시 뱉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이게 위법 판결이 최악의 나더라도 상황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뭐 무역법 122조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 해결 위해서 뭐 최대 15%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아하. 그리고 227조 관련해서는 또 이 미국의 관련한 이제 관세를 또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철강 관세 관련된 것은 이제 계속 부과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좀 법원에서 이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품목별 관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대법원에서 3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다른 관세 카드를 이렇게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은 관세를 다시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돈은 얻지만 이게 불확실성을 하나 더 노출되는 이제 그런 이벤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부분들 또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보고서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볼 텐데 시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코스피가 좀 약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비해서 약간 약해진 흐름이 그러네요. 있는데 코스피가 강보합권 0.15% 상승, 코스닥이 0.5% 상승인데 오늘 사실 CJ가 10% 넘게 오르면서 좀 큰 폭의 움직임이 지금 있었습니다. 거의 다 뺐죠, 지금. 네, CJ와 올리브영 합병설이 이제 보도로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10몇 분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절차 돌입설은 사실 무근이다. CJ 그룹 그래서 쪽에서 빠지네요.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왔고 합병을 위해서 가치 평가를 뭐 의뢰했고 추석 전으로 평가 작업이 마무리된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뭐 검토된 바 없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을 상당히 줄여내서 2%대 상승 CJ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어떤 세력이 입니다. 어떤 장난질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개인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딱 방향성 따라서 따라갔다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또 고생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시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잠깐 있다가 친절한 경제쌤 우리 영원쌤과 다시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광고가 나갔어요? 광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와 함께하고 네. 계시고요. NH투자증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여경 연구원님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오늘 밤에 사실 진짜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어요. 알죠?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9월 5일 고용지표,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날이죠. 비농업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앞두고 뭐 어제는 졸츠 구인 이직이라든지 또 어제는 ADP ADP도 민간 있었고요. 요것도 네. 발표가 됐는데 사실 연달아서 조금 고용이 둔화되는구나 이렇게 발표는 됐지만 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발표 제일 앞두고 있기 중요하다고들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 부분 이제 친절한 여경쌤한테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고용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주 나오는 고용의 흐름 또 오늘 나올 것들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세요. 이미 힌트가 네. 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제 그 트리플 고용 지표가 다 약세를 좀 가리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 보험 청구 건수도 좀 높아졌고요. 2개월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사람들 실업자가 많아졌다. 네. 이제 그런 의미였고, ADP 고용도 좀 안 좋았었고 예상치 네. 하회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 오늘 밤에 나올 8월 고용도 사실은 저번 달에 이제 7만 명 증가였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국 고용에서도 원래 7, 8월이 가장 좀 낮은 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수출도 7, 8월이 약간 비수기라고 해서 좀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달인데 미국도 이제 뭔가 휴가 가시고 이런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아마 7, 8월 고용은 좀 연속으로 좀 약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저번 달 4.2%에서 아마 이번 8월에는 4.3%로 좀 소폭 상승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약화된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2주 후에 있을 9월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내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으로 주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음 주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해드린 게 요 논판 페이롤이라고 해서 월간 고용을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논판 페이롤은 사실 표본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업장에만 서베이를 보내서 이제 취업자가 얼만큼 늘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밑에 있는 그 분기별로 얘기하는 이 고용 보고서가 실제로 찐 보고서, 그러니까 거의 전수 조사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본으로 하는 모델이지만 요 QCW는 전수 조사를 하는 거여서 이 고용에 대한 숫자가
실제로 미국의 진짜 고용을 반영하는 이제 그런 이벤트일 건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아마 이번 연도에도 한 8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이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고용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8월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한 290만 명 정도 2023년에 고용이 증가한 걸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 이 QCW 데이터를 까보니까 한 210만 명밖에 증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가 보고 있던 이 논판 페이롤에서 보고 있던 고용보다 실제로 고용 시장이 좀 약해졌던 이제 네.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9월에 이제 B컷이 인하가 되고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가면서 50bp가 인하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고용이 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왼쪽 그래프는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미국이 원래 경기가 좋으면 창업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미국은 한국보다. 그래서 요 기업 수가 계속 늘어나는 구간에는 미국 경기가 좀 견조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신데 한 가지 문제가 요 저번 이제 24년 말에 처음으로 미국의 그 사업자 수 개체가 아예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고용이 그동안 이제 신생 기업들 뭐 여기에도 고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계속 좀 견조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24년 말부터 시작된 요 고금리 여파 때문에 이번 25년도에 고용 시장이 우리가 보던 것보다 좀 약했을 수 있다. 그래서 요런 그 지표들은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을 아까 이제 98%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의 금리 인하를 확실시 시키는 이제 그런 데이터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고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한 발언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기묘한 균형 상태다. 그러니까 이민자 추방하면서 고용 시장 참가자도 줄고 있는데 AI나 관세 때문에 고용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는. 네. 약간 뭐 잔잔한 호수 같은데 뭐 하나 떨어지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네. 그런 좀 긴장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지표, 오늘 보고서가 조금 충격적으로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뭐 아니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B컷 예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번 달에는 B컷까지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작년이랑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작년에 B컷을 할 때에는 실업률이 요 상반기 때 잠잠하다가 갑자기 5, 6, 7 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감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25년 같은 경우는 원래 연초부터 워낙 4%대 실업률을 좀 보셨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많이 한 4.3까지 오르더라도 이게 샵로를 건드릴 만큼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나쁠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B컷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계속 9월, 뭐 10월, 12월 이렇게 연속으로 금리 인하가 뭐 되냐 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고용이 이번에 좀 나쁘게 나온다면 그거 이제 연속 금리 인하로 가는 이제 문을 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뉴욕 연은 총재도 얘기하는 게 지금 경기 상태에서 요 금리는 좀 알맞은 수준에 있는 것 같다. 지금 현 상황에서 4.5%는 알맞은 수준인데 이제 향후에 이제 90, 11, 12월의 모습을 봤을 때는 좀 금리를 점차적으로 내려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금리를 뭔가 세게 빨리 내리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반응을 봐도 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둔화되는 걸 확인을 한 건 맞는데 네. 이게 고용이 너무 급하게 둔화가 되는 것도 그래서 B컷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경기가 굉장히 이제 급하게 무너진다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둔화는 확인을 하고 또 어제 서비스 PMI도 발표됐는데 잘 나와요. 이게 잘 나오면서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조건은 갖췄는데 네. 경기는 뭐 그런 대로 괜찮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 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 다 좋은
뭔가 골디락스 이렇게 지금은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 네, 어. 아무래도 이게 금리를 그런 리세션 네. 컷이라고 하죠. 음. 이게 침체가 와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금리 인하는 네. 좀 이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아무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되는 시장은 이 실물 경기가 그렇게 급하게 꺼지지는 좀 않는 거고요. 오히려 좀 경기가 수요 같은 경우는 버티는 부분이 있다. 아까 제가 그 캐펙스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 내려주면 수요가 살아날 그 건덕지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는 리세션까지 우려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주면 상황이 여기서 더 호조로 반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선은 그러면 우리 오늘 밤에 발표될 그렇죠. 고용보고서 얘기했고 빠르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 네. 이제 또 CPI. CPI 물가 주간이 또 그렇죠. 다가와. 산 넘어서니까. 사실 고용과 물가가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그래서 물가를 좀 보면 물가 쪽에서는 글쎄요 어떤 식으로 나와야 우리가 금리 인하 이제 가능성 25bp 인하 가능성이 거의 뭐 99%까지 올라가는 네. 상황인데 네. 물가 쪽에서는 뭘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물가는 이번 연도에 계속 보셨던 그 레벨이 다 2%대 중반 후반대 요 레벨이었었죠.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달까지 8월까지는 요 헤드라인이 한 2.9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4분기에는 이게 한 3%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한 3.1, 3.2%까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요 이번 달에 한 3% 아래만 해줘도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건 시장 참가자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FOMC에서는 물가가 올라갈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안점은 지금 고용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이제 감안을 하고 오히려 고용이 얼마나 나쁘냐 이거에 따라서 금리의 그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물가 쪽에서 주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저번에 CPI는 되게 잔잔했는데 PPI가 되게 쇼크였었잖아요. 네. 너무 높게 나왔었는데 그 PPI를 밀어 올렸던 요인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이 PPI 유통 서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수입을 해서 이거를 미국 내에 유통시킬 때 그 가격 차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위로 올라왔다는 건 뭐냐면 가격 차이가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한테는 좀 가격을 계속 낮게 팔고 있지만 이 물건을 사올 때 좀 비싸게 관세 때문에 비싸게 사오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싸게 팔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CPI로 좀 이제 전이가 될 수순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8월 달에 그러니까 7월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월마트, 홈디포, 펩시코, 나이키 다 이제 물가 가격을 인상하겠다. 요거를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8월에 추가된 게 보니까 이제 좀 가격이 비싸지는 뭐 자동차, 포드 GM까지도 좀 가격 인상을 예고를 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반기 때는 다 2%대의 낮은 물가를 보셨겠지만 요게 4분기로 올라가면서 한 3.12 요 정도까지는 눈높이를 좀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이 그러니까 예상치 2.9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2.9. 요거보다 이제 좀 높게 나오거나 나오면 뭐 3을 찍거나.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네. 시나리오를 세워 보면 금리 인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는 확률이 거예요? 좀 낮아지긴 아. 하겠지만 제 그래도-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 정도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확률에는 좀 달라질 수는 그 있지만 그 확률 뭐 지금은 뭐 거의 99% 98, 99 다. 이렇게 가는데 요게 좀 내려올 수 90% 있겠지만 정도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아마 이번 9월 FMC에서는 더 고용 시장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대세에 큰 지장은 네,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8월 CPI 나오는 날이 9월 11일인데 이날 같은 날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날이죠. 네. 유럽에서는 굉장히 지금 미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연준 건들지 마라. 독립성 훼손하면 글로벌 경제 온다. 약간 그러니까 관망세기도 하고 유럽도 지금 사실 뭐 경제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좀 있다 네. 보니까 일단 동결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 EU 같은 경우는 워낙 저번 24년부터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가겠다라고 이제 7월에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이미 이 EU의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트럼프 관세 이전에 보시면 유럽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요 경기가 좀 반등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이 PMI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 거의 뭐 3년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을 합니다. 유럽 제조업 PMI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ECB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이 트럼프 관세의 여파가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걸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 실물 지표 같은 경우가 좀 플러스로 좀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EU는 뭐 즉각적인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그동안 못 내렸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은 좀 금리 인하, 시급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국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 굉장히 좋다. 그렇죠. 한 달 동안 수익률 네. 1등이었다. 막 이러다가 네. 어제 좀 조정 나왔고 네. 이제 증시가 과열되다 보니까 뭐 공매도 쪽을 또 정부가 좀 네. 손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어쨌든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뭐 이벤트도 많은데. 네.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약간 내수 분위기보다는 요 수출이 좀 뒷받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상반기 데이터는 소비가 되게 좋았었잖아요. 네. 그 이구환신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네. 가전 이런 거 많이 바꿨고 IT 기기들을 많이 소비했던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하반기에는 중국 소비는 좀 낮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수출 같은 경우가 한국과 비슷하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8월 수출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프락시로 저희가 그 중국 내에서 컨테이너 수출 물량이 어떻게 되나 좀 보는데 네. 이게 8월 달에 좀 세게 올라오는 그런 오.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8월이 원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한국 수출도 좋고 이 중국 같은 경우도 8월이 다른 연도보다 좀 세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뭐하고 연동돼 있다고요? 이게 그 중국의 수출을 하려면 보통 컨테이너가 항구에 모여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요 컨테이너 물량이 좀 올라가면 요게 수출이 아.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프락시로 좀 볼 수 아. 있는 건데 그게 8월 수치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중국이 8월에 물동량이 늘기는 해요 계절적으로. 네. 왜냐하면 9월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미리 물건을 좀 보내야 되니까 중국도. 8월이 좋기는 한데 네. 그런데 예년보다 훨씬 더 이제 좋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국경절 연휴가 10월에 있잖아요. 10월에.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물동량이 9월에 늘어나야 되는 게 음. 맞을 건데 이번에는 8월부터 땡겨서 또 내보내는 오. 거는 뭔가 수요가 괜찮다. 어. 이 중국에 대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이 글로벌 교역량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어서 이런 중국 수출에 관련된 펀더멘털이 그동안 한 2개월간 중국 시장을 좀 떠받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이 증시가 올랐던 게뭐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네. 괴리가 좀 크다 이런 말이 좀 있잖아요. 어. 근데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좋았던 나라들 돌아가면서 이제 네. 보면 크게 경제가 좋아서 증시도 간다 이랬던 국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괴리는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중국도 지금 좀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도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물 지표와 그 금융 지표의 네. 괴리가 좀 있잖아요. 어. 어떤 정책이 시행됐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금융 시장은 그걸 미리
반영을 하고 실물 지표는 그 이후에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10월 달에 뭔가 정책 발표가 있는 걸 기대를 하고 이제 뭔가 올랐던 그런 여파 하나가 있고 네.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잘 버틴다. 그 미국의 어떤 그 공격에도 상반기 때 잘 버텼다. 이런 그 펀더멘털도 하나 뒷받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너네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상황도 제일 좀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맞아. 됩니다. 네. 우리 한국 고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설 경기 안 좋다고 하고 철강 쪽, 석유화학 쪽도 계속 뭐 구조조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10월에 또 추석 연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제가 한국 고용 지표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드리지는 않는데 저희도 질문 드리면서 약간 그쵸. 신경해요. 그래요. 처음 약간 물어보시는 반성했어요. 미국 고용 맨날 여쭤보는데 맨날 물어보는데 한국 고용은 사실 거의 맞아요.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이 수출이 약간 이제 기스가 났을 때 좀 버텨주고 하반기에 좀 계속 구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사실 내수, 소비 이쪽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고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용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1년 이상 계속 제조업 고용, 건설업 고용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면 네. 폭은 줄어들고 있다. 폭이 줄어들고 있다. 마이너스긴 그러네요. 하지만 그 고용이 위축됐던 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네. 제 생각에는 아마 1분기에 저점은 좀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도가 제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번에 이제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뭐 5개년 계획, 그다음 26년 예산안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정부에서는 뭔가 건설 쪽의 드라이브보다는 이런 AI나 R&D, 뭔가 그 잠재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훨씬 더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건설업은 생각보다 올라오는 방향성은 이제 맞지만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인 거 하나는 요게 안 좋은 대신에 좀 이번에 세게 올라왔던 게 요 서비스업 고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고용이 올라오는 게 그 소매업, 그러니까 소비가 좀 살아난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는 이제 보통 정부의 그 예산으로 가는 네네. 거니까 이건 상반기 때 예산이 좀 빠르게 집행된 것 때문에 고용이 좀 돌아섰고 또 더 긍정적인 건 이 과학기술 쪽에서 고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 과학기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AI와 이 R&D 쪽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국의 어떤 성장성과 어떤 내수가 올라가는 그런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오른쪽 그래프가 제가 이제 매주 트래킹하는 그런 지표인 건데 지금 한국의 어떤 소비 상황이 거의 이제 가장 고점, 그러니까 이번 연도 고점에 이제 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 추석 연휴가 되면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시긴 하겠지만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2016년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거의 역대 최고치 기록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에 뭐 무비자 있고 이런 그러니까. 이슈가 네, 9월 말에 들어올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4분기 때 그 관광객이 유입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은 나가더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시고 또 이번에 비행기표 비싸서 또 못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의 이 방향성 자체는 오히려 3, 4분기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이어서 이제 말씀을 네. 드리면 요게 그 외국인 관광객 그래프인 건데 네. 제가 좀 놀랬던 게 이번 7월까지 YTD로 봤을 때 이미 2016년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냥 순수 한국으로 여행 오는 그 K 콘텐츠 뭐 이런 걸로 여행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9월 말에 더 풀려버린다. 그리고 이 2025년도 상반기 때 유입 속도를 좀 가정을 하다 보면 이제 요 중국인 관광객이 이제 때 이제 25년 말쯤에 보면은 거의 2016년 수준을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 지금 이제 중국인 말고도 이제 서구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요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거는 와서 한국에서 보통 이제 뭐 많이 음식 숙박 서비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서비스 많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국의 내수 방향에는 좀 긍정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오셔서
돈도 많이 써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경험도 좀 많이 호텔이나 뭐 하시고. 이쪽 여행 쪽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K-팝을 너무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고 바가지는 조금 덜 맞아요. 그래 오래 가죠. 여러분들 단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조코비치라고 그 테니스 선수가 이 소다팝을 이렇게 막 추더라고. 아, 그렇게 썼어요? 진짜 대단. 아니, 찾아봐야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쳐. 예. 덩실덩실. 예, 8강전 이기고 나 세레머니를 소다팝으로 하는데 자랑스럽다. 야 네. 진짜 뭐 곳곳에 다 난리입니다. 퍼져 있구나. 딱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좋아요. 자, FOMC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로 좀 네. 보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막 이거 매번 쫓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9월 FOMC에서는 이제 한번 25bp 금리 인하가 좀 거의 될 뭐 것 기정사실.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 측면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CPI 자체가 네. 지금 작년에는 B컷했을 당시에 CPI가 내려오고 있어서 B컷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CPI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B컷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다만 고용 레벨 자체가 작년보다 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FOMC에서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25bp 금리 인하는 해줄 것 같다.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고 이게 달러 약세로 좀 이어진다면 그게 한국 금융시장 유동성에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장표에는 안 갖고 왔었는데 그 코스피 상승률이랑 그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M2 증가율을 한국 M2를 달러화 기준으로 통화량을, 네.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코스피 상승률이랑 네. 되게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M2 달러화가 높아지려면 네.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고 네. 원화가 좀 강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가 좀 달러 약세로 연결이 된다면 그게 금융시장 유동성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네. 일타 강사로 차근차근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유럽 저기 현지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휴가 가신다 그래서. 출장 다녀오세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잘 보고 알겠습니다. 오세요. 물가 네. 동향이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다녀오셔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한 3주 뒤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혁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음. 자, 시장 상황이 좀 약해져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딱 보합이네요. 네, 지금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금 상승 반전 보합권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코스닥이 0.4%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금요일 그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